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미국 대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 역시 크고 작은 파도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 한 인간이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고를 걱정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경제도미노에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여파 분석해드립니다. 자원 외교, 국익에 직결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눈먼 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인데요. 공적인 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민감한 요즘 더욱 걱정하게 됩니다. 잠시 후 한신대 고기영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정치, 경제 직격탄 모든 세대가 맞고 있지만 청년 세대는 조금 시작 단계부터 어렵습니다. 빚의 고리에 끼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번째 생생 인터뷰로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말의 뜻엔 국민의 뜻을 모으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 또 현재 우리나라 전국도 국민의 뜻이 모이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결국 빚더미로 되돌아온 사업이 바로 해외 자원 외교였습니다. 논란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자원 외교 실패의 요인으로도 꼽혔던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 제도가 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유융자 예산 1,400억 원이 국회 예결특위에 지금 예산 조정 소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기존 해외 자원 개발 융자와는 다르다 이런 주장이지만 묻지마 투자, 대규모 부실 원인, 솔직히 말하면 에너지 업체들의 믿져야 본전이라고 됐던 이 투자 방식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부가 내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1,400억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지금 자원비리, 자원개발 이런 얘기 참 복잡했었는데요. 그 원인을 다시 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우려에 동감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성공불융자라는 게 해외 자원개발 같이 좀 리스크가 많은 사업에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이게 운영이 아주 엉망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죠. 예, 제도의 취지가 좋고 제도의 내용이 좋더라도 그 운영 자체를 못하게 되면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게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죠. 많이 연구 발표하셨는데요. 대략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청취자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해외 자원 개발에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리게 되는데 그 정부가 그런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네네. 그래서 성공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좀 붙여서 받고요. 실패하면 전액 그 원금을 탕감을 해줬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성공불 성공불융자, 예. 융자라고 해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네. 뻔히 실패가 보이는 사업에 투자를 일부러 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투자를 해봤는데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정부 자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경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돈 갖고서 비자금도 만들었어요. 아, 네. 이런 이제 사건들이 터지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가 나왔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으면서 이 제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닌데 지원금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예. 지금
드신 사례들뿐만 아니라 SK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이 성공불 융자 160여 원을 지원받아서 개발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거든요. 원래 네. 이 취지라는 게 국내의 희귀한 자원을 좀 보존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인데 전혀 이상하게 돼버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에너지를 좀 개발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렇게 성공불 융자를 받아서 성공했던 기업들 정작은 국내 에너지 자급 기여도에 별로 기여한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었거든요. 네네. SK이노베이션에서. 그러면 그 계속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국내로 도입됐어야 사실은 맞는 건데 이게 돈벌이가 될 쯤 해서는 다시 되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가 극히 드물고요, 우선. 네네. 두 번째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국내 에너지 자립에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네. 참, 이 성공할 확률도 적지만 성공한 것조차도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서거나 혹은 에너지에 별로 기여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 해외 자원개발 특별 융자, 실패해도 융자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던 거와는 다르다. 이제는 30%는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 우려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아졌죠. 전에는 실패한 경우 100% 상감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30%는 돌려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만큼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됐다고는 할 수 있는데 네.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이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사업비를 부풀려 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실패했다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융자를 하기 전에. 네네. 이 심의 과정이 불투명했고 말하자면 심의를 해주는 사람과 심의를 받는 대상인 기업이 사실은 거의 동일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석유공사가 심의에 들어가고요. 네. 그 그 융자를 받는 대상이 또 석유공사예요. 그렇죠. 이게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성공 불융자를 가장 많이 감면받은 기업이 석유공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결국은 심판이나 선수나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소리인데요. 그렇죠. 예. 이 앞서 비자금 사례도 얘기를 하셨지만 30% 상환의 의미가 그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제도인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정부의 자금 지원은 헛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정부 자금이라는 게 결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참. 그게 문제인 거죠. 이 국민의 세금, 국가의 공적인 돈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또 고조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융자 비율 30%인데다가 실패 시 30% 회수한다라는 것, 실질적인 지원이 한 20%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 기업들 중에서는 에이, 이런 정도면 나 안 할래. 이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외 자원 개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했던 취지는 이 자원이라는 게 안보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한반도 유사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석유나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취지는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공기업만 갈 수는 없으니까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들한테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준 거였죠. 네. 그런데 네. 기업들이 만약 그 정도 지원 20% 정도 지원 갖고는 우리 안 한다 하는 거라면 사실은 달리 방법 없어요. 네. 이게 돈이 되는 해외 탐사가라는 게 돈이 된다면 기업들이 마다할 리가 없죠. 예, 이거 앞서 인터뷰 모두에서 전해드렸지만 단지 기업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이 석유 원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다라는 취지를
기업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또 애매할 것 같고 앞서 저희가 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수와 심판이 같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좀 대안 마련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번에는 지금은 협회에 있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네네. 그 협회라는 게 주관사가 석유공사예요. 네. 그거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심사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바꾸고는 있는데, 이게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50보 100보인 것 같고요. 네네. 정말로 어떤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제3기관이 마련되지 않으면, 네. 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투명성, 제3기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핵심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이 해외 자원 개발 지금이 적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대적으로 물론 오름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긴 한데 해외들도 많이 해외 다른 국가들도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추진 방식 뭐 앞서 말씀하신 신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외 자원을 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는 탐사가 아니고요. 이미 남이 다 버려놓은 사업에다가 지분 투자했던 거예요. 네네. 탐사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 기회가 좋은 건 사실인데, 네네. 과연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냉정하게 사실은 이 지분 투자가 아니라 탐사라는 어떤 본연의 이 기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지적이셨습니다. 조금 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신뢰 회복 같은 것들,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또 탐사 위주의 어떤 자원 개발의 전곡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좀 이 자원 개발에 있어서 어떤 국가나 혹은 정책 부서에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좀 강조돼야 될 지점일 텐데요. 끝으로 좀 제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이 특히 예를 들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아마 할 텐데요. 이거를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이 일을 하니까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일을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창을 내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보는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조금씩 진화해서 이 코너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워서 또 사행시, 삼행시, 이행시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 앞서 인터뷰에 나왔던 바로 자원 외교입니다. 자원 외교는 자국이 보유하지 못하거나 자국 국내 소비량이 일정 수준에 이른 자원에 대해서 상대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걸 뜻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외교력을 동원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명성 문제, 신뢰 문제 그리고 기술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만 집중된다라는 문제도 앞서 얘기해드렸죠. 여러분들은 자원 외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적 자원도 좀 외교해야 될 상황 아닌가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사행시도 환영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고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였던 어르신들 많으시죠?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인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고요. 1661-6595, 1661-659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톰주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진단하고 있는 경기 상황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많이 펼쳐져 있죠. 물가보다 아파트 값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대형마트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대거 적발했는데요. 믿고 사야 되는데 어쩐 일일까요?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워낙 악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할 텐데요. 경기 진단이 더 나빠졌네요. 네, 기획재정부가 경기진단 보고서인 그린북을 오늘 내놨는데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소비, 투자 등의 내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서 이 내수가 좀 경기를 지탱해 왔었는데 그것마저 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인데 기재부는 다만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의 행사로 10월부터 내수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GDP를 0.13%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의 대선 결과 등은 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았는데 임종영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우리 경제를 살 얼음판에 비유를 하면서 어제부터 지금 비상체제에 지금 돌입한 상태입니다. 예. 수출 쪽을 보면 또 기업 상황이 더 잘 보일 텐데요. 수출 기업도 더 어려워졌죠? 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대기업 122개사, 중소기업 33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3분기 수출 업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12.5%에 그친 반면에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30.5%에 달했습니다. 이 수출 업황이 나빠졌다고 답변한 수출 기업의 비율은 2분기에 22.9%였으니까 7.6%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7%포인트 이상 비율이 뛰었습니다. 4분기 전망도 어두웠는데 이 4분기의 수출 예상액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35%에 달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응답 22%를 훨씬 더 웃돌았습니다. 예, 원인을 좀 알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원인은 어떤 것들이 꼽혔습니까? 네, 수출 업황이 악화됐다고 답변한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수요 감소를 좀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뒤이어서 원화 환율의 변동성을 꼽았는데 이 두 변수 모두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업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 주된 이유가 이 수요 증가를 꼽았다는 건데요. 결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수출 대상국의 경기 여건도 정반대로 좀 체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참 기업들도 이중고를 겪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봤더니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3배나 더 올랐다 이런 얘기네요. 네, 서울시
서울시가 이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좀 내놨는데 2006년 10월 이래 10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이 평균 79.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서울시의 소비자 물가가치 27.2%가 올랐다고 하니까 이 전세값이 3배 가까이 더 오른 겁니다. 이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가 103.1%로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 구로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강북구 등도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서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종로구와 은평구 등은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덜 오른 그 자치구로 좀 꼽혔습니다. 예, 10년 동안 이 전세 가격 오르는 게 물가를 뛰어넘었다. 그만큼 집 때문에 힘든 건데 아파트 매매값 상승도 강북권이 오히려 주도했네요. 네, 그 1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2.3%가 올랐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고 중소형 아파트가 모인 노원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78.3%로 가장 높았고요. 강북과 68%, 중랑구가 5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예상과는 달리 모두 강북권 아파트였고요. 10년 전 부동산 강풍을 주도한 버블세븐 지역은 이후에 예상보다는 상승률이 좀 높진 않았습니다. 이 강남과 서초구는 13%대였고 송파구는 5.3%로 이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요. 목동이는 양천구도 7% 수준에 좀 그쳤다고 합니다. 예, 상승률보다는 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형마트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대거 적발됐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의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들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서 이 개별 가격을 좀 대폭 올린 뒤에 2개를 묶어서 1+1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네.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에 일주일간 이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2,900원으로 7개 넘게 올렸는데 그 뒤에 1:1 1+1 행사로 마치 반값으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가격을 2배 정도 올린 뒤에 1+1 행사를 하다가 그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 1+1에 가려진 정말 꼼수가 있었군요. 네. 가격이 그대로인데 오히려 그대로거나 혹은 올랐는데 할인 행사 제품으로 광고한 적도 있다고요. 네, 역시 홈플러스인데 작년 2월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를 하면서 예전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하면서 초특가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고요. 네. 이마트도 같은 달에 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66개 제품을 광고를 했는데 이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좀 은근슬쩍 좀 끼워 넣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이 3,430원에 팔던 이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5봉 묶음을 인기 생필품 특별가 이렇게 좀 광고를 하면서 오히려 이 더 높은 가격인 3,650원에 팔았고요. 이 대형마트들은 이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진행을 했고 이 1+1 행사 이전 가격도 이미 할인된 가격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소비자들은 1+1만 보면 의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융자 거래가 재미를 좀 봤다고요? 네, 신용융자 거래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는 고위험 투자로 꼽히는데 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통했다고 합니다. 이 대신증권의 좀 통계를 보니까 연초부터 지난 4일까지 코스닥 신용융자 거래 증가율 상위 30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29.4%에 달했습니다. 이 대성 파인텍 등 6개 종목은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위험을 부담했는데 큰 위험 자체가 생기진 않았는데 네. 반면에 코스피를 보니까 좀 다르네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거래 증가율 상위 3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4.7%였습니다.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 수요가 몰릴수록 해당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진 건데요. 이 신용융자로 투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은 보통 최장 180일로 제한이 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올 들어서 이 융자 거래가 많은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평균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모두 다 이익을 얻었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또 이 주가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참 이런 가운데 또 소비자 물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일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얼마 전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사과는 물론 이 제철 과일인 단감과 광귤 가격도 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이 11월 사과 출하량이 작년보다 4%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후지 사과 평균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사과 가격이 최대 17% 정도 오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됐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저장되는 사과 물량도 작년보다
이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이 사과 가격은 좀 당분간 높게 좀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단감 가격 역시 최대 1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 감귤 가격도 12월 이후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예, 장바구니에 한숨 소리만 담기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네.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대형마트 과장 광고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살림살이가 좀 갈수록 팍팍해지다 보니까 1+1이나 초특가 할인 행사라고 하면 일단 솔깃해지기 마련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문구가 더 자극적일수록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지 상술에 속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돈을 못 갚아서 워크아웃 신청하는 추세,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이 연령대에서는 조금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20대인데요. 생생경제에서도 가끔 인터뷰를 통해 문제 제기해드리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의 청년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의 금융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 지속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될 겁니다. 당장의 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도 문제고요. 금융 취약자인 20대의 고통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제 관련 보고서를 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백종호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청년층 신용위기, 청년층 신용불량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과거 다른 세대들은 이런 얘기가 그렇게 불거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아무래도 취업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취업난으로 이제 안정적 소득이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소액으로 시작된 부채가 저소득, 저신용, 이제 고금리에서 결국엔 이제 일명 청년 실신이라고 하죠. 이제 네. 실업자와 신용 불량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실신 세대 이런 얘기 저희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업과 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라는 건데, 사실상 좀 담보자산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도 지금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 문턱 높아지고 있거든요. 청년층에게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은행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상황이 청년 부채를 더 나쁜 쪽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청년층 금융에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년층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2, 3금융권 등에서 이제 30일 무이자 대출 등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상품을 활용해서 이제 청년층을 이제 공략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이제 청년층들이 2, 3금융권에 이제 발을 들이는 순간 바로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은행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게 돼서 이제 2, 3금융권 고객으로 이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참, 이 악순환이라는 말을 하면서 과연 무슨 악순환인가 애청자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인 악순환입니다. 담벼락이 높다 보니 결국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데, 저희도 예전에 이런 문제 심각하다 한번 지적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30일 무이자, 이런 방식의 아까 말씀하신 미끼 상품들을 통해서 일단 발만 들여놔도 신용등급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인질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현재 이런 2, 3금융권 이용 20대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 3반기 기준으로요. 네네. 20대들이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대부업, 제2, 3금융권 신용대출 비중이 이제 30%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네네. 이게 타 연령이 이제 10% 전후인 걸 감안하면은 3배 정도 높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저축은행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20대들의 저축은행 계좌 수가 28%, 또 대출금 규모도 77% 정도 빠르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금리 대출 비중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커지게 돼서 이제 상환 불능 위험이 이제 커지면서 뭐 지금 요새 최근에는 채무 조정이라든지 더 크게는 청년층 파산까지 이어지는 네.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 3금융권을 사용하면 사실상 은행권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20대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구조가 그렇게끔 빠져들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 족쇄를 시작하면서부터 되는 셈인데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도 이제 청년층 금융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네. 몇 년 전부터 관련 그 정책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미소금융재단 신보기의 햇살론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리 조건의 공적 지원이 있긴 있는데요. 즉 이게 결국은 빚으로 막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일종의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단기적 처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20대가 얼마나 많이 어떤 이유로 어떤 종류의 빚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뭐 통계 자료라든지 혹은 뭐 그런 근거 자료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잘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좀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이 관련 통계가 좀 많이 여러 군데에 좀 산재돼 있어서요. 네네. 이거를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내리기 위해서 현황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존에 이제 연령대별로 돼 있는 통계 대신에 좀 질적이고 좀 양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뭐 자산, 부채, 신용 상태별로 돼 있는 그 청년층 자금 수요를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통계라든지 수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가계부채 전체를 놓고 인터뷰를 할 때도 많은 경제학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종류의 빚인지 그 빚의 질적 정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청년부채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금융권이나 금융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어업에 비유하자면 아직은 어린 물고기지 않습니까? 이런 물고기까지 싹쓸이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잘 키워놔야 나중에 또 좋은 고객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정부의 지원과 병행해서 금융권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예적금 계좌라든지 체크카드 뭐 이런 단순한 상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네. 고객 형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그 세분화된 상품이 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요. 향후에 이제 뭐 학자금이라든지 창업대출 등 이제 좀 상위 단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금융권은 그 반대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소액대출 말고 네. 이제 은행처럼 이제 타 상품, 뭐 예적금이라든지 체크카드 등 이제 교차 판매를 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해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핀테크 회사 등이 이제 그 은행과 제2상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그 틈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상생에 당연히 청년층의 회생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끝으로 좀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이 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좀 청년 세대 스스로에게도 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생활, 뭐 또 대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좀 유념해야 될 얘기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이제 연령대별 금융에 대한 지식을 보면은요. 네네. 20, 30대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된 빚이 이제 생활비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확대되지 않게. 네. 청년층이 이제 경제 생활을 건전하게 해서 좀 정부 차원의 금융 교육이라든 등에서
좀 청년층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이제 금융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이 보고서에도 등장하지만 빚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교육 또 자각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도 있다라는 강조 얘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정말 도미노가 무너지듯 과연 이 여파와 충격들이 나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도미노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런 얘기인데요. 임종영 경제부총리 내정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과 같이 위험한 상태다.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다. 24시간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랠리를 이어갈 상황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선거의 경우 힐러리 혹은 도널드 트럼프 모두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 입장이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유경제가 아니라 조금 자국을 보호하는 형태로 나가게 될 텐데 결국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겐 큰 타격과 어려움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 또 정치적 상황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도미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미국 대선을 놓고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요.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우리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두 후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과 관계없이요. 무역 빗장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힐러리가 당선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한미 FTA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부든 힐러리가 당선되더라도 이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요. 네.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1년에 2번씩 환율 보고서라는 걸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게 되면 지난 4월달 보고서에 이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실현한 무역 흑자 규모보다도 10월달 보고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2억 달러나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무역 흑자를 줄이라고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힐러리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를 그러니까 줄이는 압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무역 구제 제도 같은 경우라든가 무슨 뭐 이제 그 비환세 장벽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강화를 할 것이고요. 네.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이제 그 비롯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에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그 타격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지금 지속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다 이제 경상수지 흑자까지 만약에 감소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불황형 흑자조차도 무너지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뭐 지금 환율 조작국에 관련된 얘기도 계속 시비가 오르내리고 있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있어 왔는데 통상적으로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와의 어떤 마찰이랄까요? 마찰의 수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낮지 않았습니까? 힐러리에 대한 기대도 대선 경선 레이스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찾을 것이다. 좀 이런 좋은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이유는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반세계화 이제 반세계화 역풍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브렉시트 같은 것들. 그동안에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추진한 무역 자유화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세계화가 모두에게 이제 이익이 이제 된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특히 이제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야기했다 이겁니다. 네네. 일자리를 많이 축소시키고 미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런 이제 입장을 사실 힐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샌더스라든가 트럼프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입장을 반영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힐러리도 기본적으로는 무역 협정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지난 30년간 추진한 무역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미국 노동자층, 특히 일자리라든가 어떤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네네. 이 무역협정도 좀 수정할 가능성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FTA는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는 미중 간에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미 무역자를 이제 축소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양국의 문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재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 국가들도 마찬가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가 도미노를 얘기하고 있듯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교역이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결과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이제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 거기다 이제 네.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당선될 경우는 더더구나 재앙이죠. 한미 FTA를 이제 그러니까 재협상까지 하겠다고 하거든요. 원점 재검토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누가 됐든 간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코너처럼 도미노 연결되어만 있다면 어디선가 쓰러진 돌이 우리 돌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국에서 만약에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손실이 있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이런 곳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자리라든가 기업에서 피해 어느 정도 상황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자국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을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장벽을 좀 치겠다는 거고요.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상품보다도 많이 수입해가라는 이런 입장이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이제 일자리라든가 수출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한 100억 달러가 넘게 될 것이다. 1년에. 그다음에 일자리도 그러니까 한 9만 2천 개 정도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저는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리스크가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치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금융이라든가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이지만은 대선 이후에 이제 한국의 이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든 아니면 힐러리가 됐든 간에 이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저는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이용한다.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환시장이 이제 불안정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자유낙하하는 상황에다가. 네. 지금 이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잖아요. 경제 쪽 컨트롤 타워도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내정자 문제도 그렇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상황과 비슷한 게요. 네. 내부 취약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 리스크가 가세됐을 때 외환위기를 경험했었거든요, 우리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하고 월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이제 우리의 최후 방어막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방어할 카드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정부라든가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수출의 타격도 못지않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를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급격한 외환 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경제에는 이미 트라우마가 있기도 한데 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가 있어서 걱정 마라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들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외환 보유액이요. 우리가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한 적정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 3,70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한 6,700억 달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2008년도에도요.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에도 한 2,600억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 당시 외환위기가 탁하면 툭툭 튀어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그것이 진정된 배경이 뭐냐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되면서 진정됐었어요. 네, 그걸 또 큰 성과로도 내세웠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로 방어하기에는 더구나 외환보유고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저는 외환시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내부가 지금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얼마든지 외환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이랬을 때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결국 미국이 봐주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앞서 지적해 주셨던 이 경제 쪽 컨트롤 타워도 지금 애매합니다. 현 총리와 내정자 어정쩡한 자세인데 좀 빨리 매듭 짓고 그래도 꼭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 앞서 말씀하신 외환의 급격한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매듭 지으면 좋을까요? 끝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수를 보게 되면 가계 소비,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수출이가 되면서 제조업이 지금 제조업 생산이 후퇴하고 있고, 네. 대기업 성장이 역성장하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업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의 능력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네네. 임종용 내정자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시급히 야당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혹은 이제 가능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이제 그러니까 네. 이 부총리를 책임 총리 못지않게 네네. 경제에 대한 정권을 이임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산업재편 추진이라든가 가계부채 이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해서 이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한국 경제가 좀비가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 문제가 결합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내몰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외환 위기에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떠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정말 방아쇠가 당겨지면 결과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기억이 많은 국민들 알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말씀하신 제안하신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자원 외교였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사행시를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8466님, 자원도 없으면서 원칙 없이 외교하다가는 폭 망할까 걱정입니다. 교차 분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만듭시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3973님,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항상 애청하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4992님,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와 이 계절 비염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조금 소리가 좋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좋은 목소리를 찾아올게요.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